바이에른 뮌헨과 라치오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바로 내일 펼쳐지는데, 이 경기에서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키커지에서는 이제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김민재가 지난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매우 불안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치오전에서는 더리우트와 다이어의 수비 라인으로 나와야 된다 라는 이제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 독일 매체 쪽에서는 김민재에 대한 평가가 이번 시즌 약간 느낌 자체가 너무 박할 때가 많죠. 그런데 당연히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김민재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 라치오의 성향을 보면 뮌헨의 홈 경기이고, 그리고 라치오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치오가 1차전에서도 엄청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거든요.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최전방 공격수인 임모빌레 딱 한 명만 놓고 모든 선수가 내려가서 사실은 공격을 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당연히 앞쪽에 있는 케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네, 무시알라, 밀러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키미히, 왼쪽에 이제 게레이루 혹은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풀백들도 같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수비 라인에 선수가 당연하게도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고, 라치오는 정말 그냥 밀집 수비를 펼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왼쪽에 이삭센이라던가 아니면 필리페 안데르손, 이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기술적으로 꽤나 뛰어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치오는 바이에른 뮌헨 홈에서 어려운 그런 플레이 할 거 없이 내려앉은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턴오버가 생기면 이때 임모빌레가 공간으로 뛰어가고,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 그 공간으로 이제 이삭센이라던가 아니면 필리페 안데르손 이런 선수들이 뛰어간다 라는 건데, 여기서 김민재가 빠져버리면 만약에 다이어와 더리우트 이 두 명의 수비 라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졌던 경기가 지지난 경기에 있었죠. 라이프치히전. 근데 그 라이프치히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최전방 공격수가 그때 셰슈코란 선수였어요. 셰슈코가 볼을 잡고 역습으로 나올 때 다이어와 더리우트 이 두 명 사이의 공간을 그냥 치고 달리는 장면이 한 장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이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1대1 찬스를 줬던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벌어졌냐면,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당연히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문제가 많고요. 더리우트 같은 경우에는 더리우트가 이번 시즌만큼은 특히나 좀 부상도 잦고 하다 보니까 컨디션 자체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리우트 자체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이 두 선수에 비해 약간의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의 조합은 민첩성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치오가 아무리 수비적으로 내려앉는다고 하더라도 임모빌레, 그리고 이삭센, 필리페 안데르손 요 세 명의 라치오의 공격수들이 역습을 가져가면, 이 역습을 가져갈 때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완벽하게 이 공간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는 김민재라는 건 이견이 없거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데는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키커지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김민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기다. 오히려 요 오른쪽 자리에 더리우트냐 다이어냐 요거는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당연히 수비적으로는 더리우트가 다이어보다 압도적이죠. 그런데 다이어가 나왔을 때는 약간의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라치오가 수비 라인을 밀집시키잖아요. 밀집시켰을 때 여기서 다이어가 볼을 받아서 좌우 측면으로 올라가는 선수들에게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요 롱패스는 그래도 다이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쓰는 이유 자체도 이 롱패스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물론 이 다이어의 그 롱패스가 불안한 다이어의 수비를 감안할 만큼 좋으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라치오가 이렇게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좌우 측면을 흔들려면 김민재 선수가 롱패스를 뿌려줘도 괜찮지만 다이어에게 롱패스를 맡기고 김민재 선수는 약간 내려가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맡는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라이부르크전에서 김민재와 다이어가 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이어가 롱패스가 엄청 좋진 않았어요. 근데 불안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불안한 수비를 김민재가 뒤에서 정말 잘 커버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를 굳이 쓸 거라면 다이어의 옆자리에 김민재를 배치하는 것이 여러모로 투엘 감독이 라치오의 역습에 당하지 않으려면
필수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굳이 다이어를 기용하지 않더라도 더리우트와 김민재 이 두 명의 라인을 기용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두 명이 서 있을 때는 역습을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내려갈 뿐만 아니라 이 두 명의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훨씬 더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어떤 게 또 있냐면 김민재와 더리우트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오른쪽 풀백에 지금 마즈라이도 부상, 샤샤보이도 부상이라서 키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키미의 장점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밀러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안쪽으로 들어갈 때 높게 올라가서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그거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키미가 지난 경기에서도 공격도 별로고 이제 수비 라인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내려오는 속도가 약간 늦어서 수비도 불안한 키미가 정말 요즘에 못하고 있거든요. 오른쪽 풀백 가서도 지난 경기 워스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굳이 키미를 이 오른쪽에 쓸 때 높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라인에 특히나 사네 같은 선수가 있으면 사네를 넓게 그냥 쓰고 키미를 살짝 가운데로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주게끔 만드는 용도로 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김민재가 키미의 공간을 커버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키미가 올라갈 수가 있고 플러스 키미가 풀백이기 때문에 중앙 라인에 최근에 잘해주고 있는 파블로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미가 수비형 미드필더 나왔을 때는 키미가 뭐 패스를 뿌려주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수비할 때 특히나 역습을 저지할 때 요 라인에서 키미가 아예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저지하지 못한다 라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파블로비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돼요. 그래서 키미를 오른쪽 풀백에 쓴다면 약간 안쪽으로 쓰면서 키미가 전방에 있는 밀러라던가 무시알라라던가 아니면 뭐 케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한테 사이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역할을 맡고 그 뒤에서는 김민재가 이 오른쪽 공간을 커버한다. 요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리우트가 오른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리우트도 사실은 뭐 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리우트가 오른쪽에 기용될 때도 키미를 좀 안쪽으로 기용하는 방법을 투엘 감독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왼쪽으로 만약에 나왔을 때는 이 왼쪽 라인에 알폰소 데이비스의 역할이 사실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 경기에서 김민재, 다이어, 키미히, 왼쪽에 게이루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나왔는데 게이루가 나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왼쪽 라인에 최근에 사네나 코망 뭐 이런 선수들이 부상이기 때문에 무시알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무시알라가 측면 공격수라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무시알라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게헤이루도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타입이 아니라 이 선수가 뭐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라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폴리의 마리오 후이 같은 거예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좋은 볼 배급을 해줄 수 있는 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계속 무리하게 올리니까 측면 공격이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 특히나 프라이부르크전에 답답했던 게 왼쪽에 게레이루 그리고 오른쪽에 키미히 둘 다 올라가는 것을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죠. 근데 왼쪽에는 무시알라, 오른쪽에는 밀러를 기용합니다. 그러니까 좌우 측면이 밀러와 무시알라가 중앙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 공간들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공간을 못 썼거든요. 이제 그러한 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왼쪽 라인 정도에는 알폰소 데이비스를 기용해서 무시알라가 중앙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으로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주는 이러한 형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김민재가 이 공간을 또 잘 커버해 줄 수가 있고 이번 시즌 내내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을 김민재가 잘 커버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왼쪽 라인의 측면 공격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뭐 오른쪽 라인에서도 키미를 약간 중앙 지역으로 올리는 대신에 오른쪽 라인에 사네가 경기에 나올 수 없다면 뭐 마티스텔이라도 조금 더 측면으로 넓게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선수를 기용해야 그동안 이 바이에른 뮌헨이 문제가 뭐냐면 이 가운데 라인에 선수들이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 라인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들이 대체적으로 가운데로 들어와서 본인이 득점을 하려고 그러고 본인이 뭐 스루 패스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밀집하는 선수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투엘 감독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해 나오려면 뭐 알폰소 데이비스라던가 마티스텔이라던가 조금 더 측면 지역에서 넓게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서 주변에 있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의 기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 공간을 노릴 때 당연히 이 공간들이 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김민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김민재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김민재 앞에 미드필더 라인에 파블로비치와 고레츠카가잖아요. 근데 고레츠카가 이번 시즌에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츠카의 장점은 공격할 때 이제 마치 뭐 맨유에서 맥토미니 같은 거예요. 물론 고레츠카가 당연히 이뤄놓은 것은 맥토미니보다 훨씬 많지만 고레츠카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밑에 있다가 열심히 뛰면서 이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하다가 공격할 때는 최전방 원톱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선수에게 공간이 나면서 득점을 했거든요. 이게 레반도프스키가 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자주 쓰던 패턴이었어요. 고레츠카가 올라가면서 레반도프스키와 고레츠카가 최전방에서 공격 숫자가 2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에게 공간이 난다.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고레츠카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투엘 감독의 뭐 지시가 없는지 약간 뭐 약속된 패턴이 없는지 몰라도 고레츠카가 너무 그냥 약간 어중간하게 위치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더더욱 고립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레츠카를 높게 올려서 득점이 필요한 경기니까 박스 안에 공격자를 늘리려면 이렇게 고레츠카가 올라갔을 때 김민재가 이 앞공간까지 모두 커버해 주면서 김민재의 넓은 커버력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바로 이번 라치오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김민재 선수의 기용은 바이에른 뮌헨이 8강전에 올라가고 싶다면 무조건 선발로 기용해야 되는 선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마 이번 경기도 투엘 감독이 정말 뭐 챔피언스 리그까지 내가 이제 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김민재의 선발 기용은 당연하게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